투자자를 위한 건강 토크쇼 뼈 때리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자, 머리와 내장을 제외한 모든 인체 영역을 다루는 분야가 있죠. 바로 정형외과입니다. 자, 워낙 진료 분야도 광범위하고요. 다루는 도구도 어마무시하죠. 뼈라든지 이런 데를 다루기 위해서는 망치도 등장하고요. 톱도 등장하고 드릴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명 의학계 목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자, 정형외과 의사들이 들려주는 진짜 뼈 건강 정보, 뼈 때리는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웅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오승목 원장입니다. 와,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훈훈해도 되나요? 상당히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사실 그 단단한 뼈를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야 된다, 힘이 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때요? 인정하시나요? 왜 다들?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머리가? 아무래도 뭐 머리는 당연히 좋겠죠. 체력도 좋아야 되긴 하겠죠. 네. 왜냐면은 수술 오래 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체력은 정말 좋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력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이 정형외과에서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머리하고 내장을 제외한 제외하고. 전부 다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진짜 맞아요. 머리하고 내장을 제외하고 팔다리가 전부 다예요. 팔다리가 전부 다인데 또 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네. 팔다리가 내장하고 머리에 붙는 어깨라든지 그렇죠. 고관절이라든지 아하. 이런 부분도 저희 분야고요. 네. 그다음에 내장을 싸고 있는 이런 흉곽도 저희 영역이고요. 네. 또 내장의 뒤에 있는 척추도 저희 영역이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네. 정말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어디 병원을 아프긴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정형외과를 먼저 가서 네. 그다음에 분류를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만큼 광범위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루시는 분들을 오늘 모셨는데요.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낙 다루는 도구 자체가 어마무시해서 별명이 의학계 목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형외과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네. 거칠고 상남자, 그다음에 우락부락하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네. 뼈를 정확히 맞춘다던가 혈관이나 신경을 잃을 때 실제로 현미경도 보고 그래서 생각 외로 꼼꼼하고 세심한 부분도 필요한 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연령대가 보통 생각하시는 그런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청년층 그리고 심지어 소아정형외과에서는 아기들까지 보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연령층을 다 다루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좀 수더분한 모습, 어떨 때는 친절한 모습, 또 어떨 때는 세심한 모습, 다양한 그런 팔방미인적인 성격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우 원장님은 만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별명이 뭐예요? 테리우스? 좀 너무 좋아하시는데? 들어본 적 네. 없는 별명이라. 아, 그래요? 오. 조금 상남자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부드러움 속에 또 거친 강함이 모습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우리 오승목 원장님은 별명이 뭐예요? 제 별명이요. 네. 사실 뭐 별명을 잘 듣고 다니진 않아서 어릴 때는 뭐 이름으로 그냥 별명을 들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특히 뭐 별명을 딱히 뭐 부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명을 하나 모르면 지어주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의학계 목수라는 별명을 항상 들으시잖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기구들을 쓰는 게 네. 뭐 톱이나 망치, 뭐 드릴 같은 것도 맞아요. 많이 있어서 예. 저희가 정형외과 뭐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기구는 헤라클레스라고 다들 써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좀 강한 금속판 같은 거를 자를 때 쓰는 기구인데 혼자 들기도 힘들고 자르기도 되게 힘들어서 네. 정형외과는 좀 힘을 많이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학교에서도 이제 뭐 정형외과 뽑을 때도 좀 덩치가 좋고 힘이 좋고 좀 일을 좀 빠릿빠릿하게 하면서 시키면 한다, 뭐 못하는 거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뽑았는데
유건우 원장님 말씀처럼 요즘에는 좀 네. 섬세하게 하는 시술도 많이 증가하고 관절경 수술도 되게 이제 테크닉적으로 조금 섬세한 게 필요하지 막 그렇죠. 거칠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쪽에서 좀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저희 세대라고 하면 좀 갑자기 세대 또 구분이 그런가? 되나요? 이렇게. 나이는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제 세대의 선배들은 다 이랬어요, 등치가. 진짜요? 근데 저희 때가 조금 과도기가 되고 음. 저희 아래 후배들이 이런 테리우스 형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선배들은 정말 진짜 이렇게 우락부락해가지고 등치 크고 키 크고 그래가지고 또 정형외과 옛날에 막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요? 그런 게 그렇게 있었어요? 소문도 많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정형외과에서 여자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요. 정형외과에요.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하고. 원래는 정형외과에서 여성분의 선생님의 비율이 적나요? 굉장히 작아졌어요. 근데 오. 소아 정형외과나 이런 분야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그러면서 네. 여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어릴 때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요즘에 스리생이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엄청 인기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재미있고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실까요? 그 레지던트 할 때 네. 그때는 정말 고생 무지하겠죠. 뭐 그쵸. 하다가 막 맞아요. 뭐 뛰어들어가고 뭐 네. 그냥 뭐 동의서 받아라 뭐 해라 막 그러면은 막 자, 집에 가셨었어요? 어떠셨어요? 레지던트 할 때? 거의 못 갔죠. 거의 못 갔죠. 그러니까 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집에. 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저 혼자만 이 연차별로 한 명씩만 있어서 음. 하루에 한 1시간 반씩 자고 맨날 그 막 떡져가지고 막 계속 그러고 있고 막 이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일주일에 집에 한 번 가는데 맞아요. 그 한 번 가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토요일 날 퇴근을 해서 저녁에 딱 가는데 네. 이제 쓸 시간이 없으니까 미비 차트라고 해서 우리 그 환자들이 보면은 뭐 몇 월 며칠은 뭐 했어요, 뭐 몇 월 며칠 다리가 아파요, 뭐 이런 얘기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아서 아. 주말에 쓸 시간이 없으니까. 아하. 그래서 그거를 잔뜩 집으로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그럼 쉬는 게 아니잖아요. 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집에 가가지고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공기가 다르니까. 네. 우선은 그랬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뭐 퇴근했다가 다시 불려나가고.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게 지금 세 분의 선생님들은 다 결혼을 하셨거든요. 네. 그 시기에는 연애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연애를 좀 해봤겠죠. 정형외과 의사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네. 아하. 와 이게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연애를 다 하셨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요즘엔 이후에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즘엔 다 하죠. 요즘에는요. 힘들어도 할 건 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아, 마음이 그러시군요. 없어서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그분이 네.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또 아, 그렇게 해야 그렇군요. 되는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용조용 깠네. 그게 아닌가. 아,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자, 네, 화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그렇게 힘들었었던 만큼 또 보람이 컸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딱 떠올려 봤을 때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유건우 원장님? 환자라고 하면 제가 치료했던 분은 대부분 다 머릿속에 떠오르기는 하는데 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정형외과로 입문을 해서 전공의 시절 그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여자 스님분이 있으셨는데요. 네. 그분이 양쪽 엉덩이랑 허벅지 쪽이 피부랑 근막이랑 다 괴사가 돼서 어머나, 어떡해. 악취가 나고 진물이 나고 굉장히 심한 상태로 병원에 오셨는데 네. 굉장히 고생은 했죠. 장기간 뭐 수술도 하고 소독도 하고 여러 치료를 해서 결국은 봄에 입원하셨던 분이 겨울에 다 나와서 퇴원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 힘든 와중에도 좀 그래도 보람은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있고 또 뭐 가까운 최근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양쪽 어깨가 이제 힘줄이 다 끊어져서 오신 60대 여성분이셨는데 네.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병간호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 양쪽 어깨에 힘줄이 다 끊어지다 보니 팔을 잘 못 쓰고 그래서 팔을 쓰기가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진료실에서 엉엉 우셨던 그런 분인데 네. 이제 어깨 힘줄 재건을 해드리고 또 봉합술도 해드리고 그래서 재활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만족해하셨던 그런 분도 최근에는 기억이 납니다. 한쪽하고 한쪽 하신 거예요? 네. 얼마 한쪽하고 3개월 뒤에 반대쪽을 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너무 힘들어도 뭐 이런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승목 원장님도 좀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무릎 수술을 하신 남자분이 계셨는데 네. 그 남자분이 이제 따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 따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따님 이 발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는 합치증이라고 발가락이 양쪽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붙어 있는 게 있으셨었어요. 얼핏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제가 봐서는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네. 연애도 하시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어릴 때는 좀 티가 안 나서 수술을 안 하시고 계셨다가 지금 이제 홍기 이제 이런 남자친구 사귀고 그런 네. 것도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오셨던 것 같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합치증이라는 게 자주 볼 수 없는 질환이기도 하고 네. 대부분 이제 어릴 때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또 이제 거기에 대해 좀 찾아봤었는데 이게 또 의학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또 2019년도에 또 이런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업그레이드된 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합치증이라는 게 발가락을 이렇게 이제 벌려주고 나면 중간에 피부가 빈 곳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서 또 이식을 해서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 누군가가 또 이제 그걸 디자인하는 법을 또 개발을 해서 피부를 이런 모양으로 덮어주면 피부 이식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통해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 수술해드려서 피부 이식 없이도 되게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항상 최신 의학들이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베이스가 있다는 거에 되게 좋게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이제 또 저도 아시는 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관절경 수술법에 대해서 이제 논문 하나를 이제 학회에 제출을 해서 또 세계 관절경 학회에서 해당되는 그런 저널 쪽에서도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제 아시는 원장님 같이 이제 발표 연구한 게 또 다른 데서 또 누군가가 이제 보고 또 수술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또 큰 보람을 느껴서 그 환자가 이제 좀 저한테 좀 기억에 남는 환자 같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진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연구하는 의사.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은데 진짜 계속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다들 수술 잘하시는 듯이. 다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존경을 하는 의사분들이신데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팔다리를 다치면 네. 정형외과에 가고 척추를 다치면 신경외과에 가라 이런 네. 말을 하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척추 분야도 정형외과에서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척추 분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신경외과 쪽에서 척추를 하고 정형외과 쪽에서 팔다리를 한다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팔이 불편하더라도 팔이 전체적으로 불편하면 신경외과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불편한데 마디마디가 불편하면 정형외과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는 다리가 아파요. 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쭉 설명을 들어보면 네. 이게 다리가 무릎인지 그렇죠. 다리가 저린 건지 네. 이거를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보통 저리거나 감각이 좀 둔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리 쪽에서 내려오는 신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아니 이거는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신경외과 선생님을 보세요라고 하면은 아니 나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왜 계속 허리가 아프다 그러냐.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그런 네, 분들. 그러니까 네.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까지 맞아요. 불편하시면 네. 상관이 없는데 허리는 안 아프시고 다리만 아프신 분들한테 신경외과 허리 때문에 그렇다고 신경외과를 보라고 하시면 그럼 되게 환자들이 컴플레인을 하세요. 어머. 아, 이 선생님 다리 아파서 하는데 허리 보라고 그런다고. 네.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유건호 원장님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셨어요. 공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유, 많아요? 거의 매일 뵙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진짜요? 이제 환자분들이 본인이 허리가 안 좋아서 증상이 생겼다는 걸 사실 가늠은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병원에 일단 나는 다리가 땡긴다, 뭐 저리다 등등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 이거는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니 나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다. 다리 쪽이 아프다. 항상 이 표현을 하세요. 나 허리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런 경우는 뭐 상지도 마찬가지로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아 나는 목은 괜찮고 어깨 팔 이쪽이 아프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척추에서 기인하는 증상인데 구분을 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쉽게 납득을 못하시고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보통 아프다라는 표현을 보통 하게 되면 관절 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아하. 저리다, 시리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되면 네. 신경 증상인 경우가 많죠.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아프다 할 때는 정형외과, 저리다 할 때는 신경외과를 네. 가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뭐 의학 정보를 워낙 쉽게 서칭을 해서 또 파악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반의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승모 원장님. 뭐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서칭을 하셔서 자기 질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을 또 적어 오시는 분도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히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으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좀 잘못 알고 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긴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치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찾아보고 오시는 거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가까운 병원에 진료를 먼저 보셔서 이 진단명이 뭔지 정확히 알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적으로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본인 병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저것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것저것 찾아보셔서 뭔가를 이제 하다가 아프셔서 오시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자주 있는 일이라서 네. 그런 점은 좀 피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 보통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요. 네. 이게 빼곡하게 적어와요. 적어가지고 딱 이렇게 오시면서 첫 마디가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뭘 알겠냐마는 뭐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무서워요. 맞아요. 이제 잘못된 그 건강 정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뼈와 관련된 소문을 중에서 탑 5를 골라봤습니다. 소문과 진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뼈는 계속 자란다? 와, 이거는 진짜 맞을까요, 아닐까요? 윤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뭐 뼈가 계속 자라면 나이가 들수록 계속 키가 커야 되는데 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키라는 거는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제일 많이 자라잖아요. 네. 이렇게 쭉 자라다가 한 20대가 딱 되면은 이제 성장판이 닫히죠. 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키가 자라질 않게 돼요. 어. 근데 오히려 자라지 않으면 좋은데 이게 안 자라다가 이제 키가 이제 거꾸로 나이가 줄어들죠. 들면 줄어들죠. 네. 이게 저도 이게 키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 키 잴 때 있잖아요. 네. 막 용 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179.5예요, 키가. 아, 근데 억울한 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디 가서 180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데 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재려면 막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요. 네. 179가 됐어요. 이제 줄었네. 허리도 구부러지고 네. 뼈도 약해지고 예.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줄더라고요. 음.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키가 조금씩 줍니다. 더 늘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유지를 어느 정도 잘 하고 뼈 건강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는 네. 칼슘도 최대한 많이 먹어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D도 섭취를 좀 해서 유지를 잘 하시는 게 맥스치를 찍어야지 그게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육도 좀 키워야 돼요. 근육도 좀 키워가지고 관절의 하중도 좀 적게 가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뼈에 대한 소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뼈가 많다? 와, 오승모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른보다 뼈 개수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어른보다 뼈의 개수가 많습니다. 진짜요? 네, 태어날 때는 저희가 한 대략 270개 정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뼈가 많이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연골이라는 부분이 자라서 나중에 뼈로 합쳐지고 성인이 됐을 때는 다시 뼈의 개수가 줄어드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골이 많이 있는 거고요. 이 연골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라 중심이라고 이제 뼈가 먼저 하나 생기고 그 부분이 이제 자라면서 나중에 이제 뼈를 변화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좀 자라다 보면은 두 번째 고라 중심이 생겨요. 네.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이어지는데 연골과 연골이 자라면서 성장을 하면서 만나는 부분, 연골이 뼈로 변하면서 만나는 마지막 남아있는 연골이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성장판이라고 부르는 그 연골이 남아있는 부위가 되고
두 번째로 생긴 고라 중심의 끝단 네. 거기에 남아있는 연골이 바로 우리가 관절이라 부르는 곳에 있는 물렁뼈 그런 아. 연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태어날 때는 성장을 위해서 연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뼈의 개수가 많고 그런 연골들이 나중에 뼈로 변하고 그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는 270개에서 206개로 물론 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뼈가 어떤 부위에 덜 붙어서 안 붙어서 이게 부골이라 부르는 그런 하나 더 있는 뼈가 있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아이가 어른보다 뼈의 개수가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 근래 본 그 목수 중에서 제일 유식한 목수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와, 제대로 알았네요. 오, 너무 예. 똑똑하신 분이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진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뼈가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든다? 와, 이 사실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진짜 놀라운데요? 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뼈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시기를 딱딱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집에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돌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사람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가구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과 가구, 가전제품을 장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뼈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지붕이나 기둥처럼 보호해주고 그 골격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뼈가 하는 역할 중에 조혈 기능이 있습니다. 네. 피를 만드는 것이죠. 그 피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라든가 염증이 생겼을 때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 등이 있는데 이런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피를 생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뼈 건강을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뼈 건강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군지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잘 다치는 뼈는 팔뼈다? 글쎄요. 이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팔뼈는 부러져 본 적이 없는데 다리뼈는 다리뼈는 부러졌었거든요. 네. 다리뼈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팔뼈하고 다리뼈 중에 손목, 발목이 제일 많이 부러지는 것 같아요. 보통은 넘어져서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네. 근데 이제 넘어져서 부러지긴 부러지는데 이게 보통 손목이 많이 부러지고요. 발목이 많이 부러지는데 그렇죠. 손목은 보통 이렇게 어르신들이 걸어가시다가 네. 이제 밤에 꼭 항상 그렇더라고요. 밤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잠결에 이렇게 화장실에 가시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손목, 발목. 네. 그러니까 손목은 손을 짚어서 이렇게 우리 요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요. 발목은 이 바깥쪽 복사뼈 보통 많이 부러지죠. 그래서 부러지고 나면 아주 그냥 고생하시죠. 고생하시죠. 근데 이제 보통은 손목하고 발목뼈가 많이 부러지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막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예. 쇄골이 띡 나가는 경우들 쇄골이요? 많죠. 쇄골. 어허. 꽤 많아요. 이거 쇄골 오. 부러지는 분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손을 짚고 넘어졌는데 어우 안 다쳐서 좋네라고 했는데 충격은 가가지고 여기가 부러졌던 분들도 있고요. 어머. 그리고 뭐 넘어져가지고 하여간 여기부터 닿다라고 하면은 보통 쇄골이 많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히려 여기가 부러질 것 같은데 네. 그러질 않아요. 쇄골이 많이 부러져요. 아. 그래서 실제로 쇄골도 굉장히 많이 부러지는 뼈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은 건 손목하고 발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쇄골도 잘 부러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뼈 부러진 적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저도 부러진 적 있어요. 어디요? 갈비뼈가. 갈비뼈. 그 방금 말씀하셔서 말인데 제가 항상 그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오시는 네. 분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프잖아요. 부러져 보셨어요? 아, 갈비뼈? 아니요, 아니요. 부러져 보셨죠? 네. 저는 그게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아파요? 그냥 아프니까 환자분들 오시면 그냥 네. 아 이거 원래 갈비뼈 부러지면 아프고 어차피 치료가 없다. 시간 지나면 낫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술 이렇게 먹고 다쳤어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면 변기 있잖아요. 그 어머. 변기에 넘어졌는데 미끄러져서 그 변기 여기를 부딪혀가지고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네. 완전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2주 동안을 눕지를 못했어요. 누워서 자지를 못해요.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네. 차례를 못해요. 기침을 못해요. 이렇게를 못해요. 어머. 2주 동안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여기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쵸, 정말 이제. 진심으로 맞아요. 진짜 아프시겠네요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환자의 고통을 이제 다쳐봐야 알아요. 맞습니다. 자, 5번째 진실 확인해 봅니다. 뼈를 다치면 곰국을 먹어야 한다? 와,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 사골국이라든지 곰국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끓여 주시는데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저도 곰국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네, 어머님이 곰국을 많이 끓여주셨어요. 네. 네, 곰국이 한번 끓이면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곰국 뼈가 부러지시고 난 다음에 곰국을 먹는다고 뼈가 잘 붙지는 않습니다. 사실 곰국이 소의 뼈를 우려낸 거기 때문에 뼈의 성분이 이제 많이 포함돼 있어서 뼈가 잘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뼈를 이루는 성분 중에 중요한 게 칼슘인데요. 칼슘의 함량이 곰국 100g에 한 10mg 정도가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흰 우유에는 100g에 100mg이 있습니다. 네. 즉 곰국보다 흰 우유를 드시는 게 10배나 더 칼슘을 섭취하기 좋다는 거죠. 아, 그리고 곰국은 그 나트륨과 인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엔 좋지 않고요. 두 번째로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곰국을 이제 저도 좋아하지만 네. 많이 너무 과도하게 나 뼈가 붙어야지라고 섭취를 하시게 되면 성인병 같은 게 조금 이제 증가할 수 있어서 뼈를 붙이기 위해서 곰국을 많이 드신다. 그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유 드시고 오셨잖아요. 아. 네, 우유 드셨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살 빼려고 살 빼려고. 단백질. 숫자를 안 살 빼려고 먹으려고. 우유를 드시네. 네, 곰국보다는 흰 우유를 가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정형외과 의사가 들려주는 진짜 뼈 건강 정보 이야기, 뼈 때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형외과에 가면 실제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친절하게 진료를 보거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정형외과가 원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연휴가 특히 지나가고 나면은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는 20, 30대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술 같은 것들이 시술이나 뭐 줄기세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많이 하니까 연령대가 약간은 젊은 것 같아요. 한 5, 60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60, 70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는요, 거의 연령대, 아까 전에 뭐 머리하고 몸통을 빼고는 전부 다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연령도 정말 아기부터 정말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분야들도 되게 다르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 붓는데 어른들은 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고관절 골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연세가 이제 80세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족끼리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거의 이제 누워 계시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셨거든요. 이제 고관절 수술을 안 하셨어요. 지금 어떤 게 답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승목 원장님 이 고관절 골절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이제 고관절 골절이 위험한 이유가 네. 골절 이후에 보행이 불가능하시게 되면 말씀처럼 할머님도 이제 못 걸으셨을 거예요. 네. 골절 후에 이 침대에 계속 누워 있다 보면 그렇죠. 저희가 욕창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쪽에 이제 피가 좀 굳어서 정맥 쪽에 정맥 혈전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이제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움직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고관절 골절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인 낙상 이후 사망의 거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골다공증 같은 이제 고관절 골절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들을 치료하는데 많이 이제 예방적인데 관심 쏟고 있습니다. 네. 예담으로 우리가 보면요, 예. 그 골밀도 검사잖아요. 네. 골밀도 검사를 하는데 딱 두 부위에서 해요. 허리하고 고관절하고. 그 이유가 저것도 굉장히 네. 커요.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지는 뼈 중에서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뼈가 허리뼈하고 고관절뼈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잘 보면 고관절하고 허리뼈를
골밀도 검사할 때 두 가지를 딱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래서 뭐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랜만에 뵙다 보면 갑자기 이제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다라든지 이런 걸 보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유건호 원장님, 부모님은 건강하세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시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노인분들이 이제 고관절 쪽에 문제가 일단 생기면은 걸음걸이라든가 통증 위치, 그다음에 뭐 어떤 자세를 하기 힘들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문제가 있는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물론 뭐 낙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골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질환 때문에 아프신 경우는 뭐 양반다리를 하기 힘들다거나 걸을 때 절뚝거린다. 네. 그리고 특히 통증 위치를 사타구니 쪽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관절 쪽에 뭔가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경우 고관절 쪽에 골절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뭐 비타민제나 칼슘제 같은 것들 잘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자녀분들이 자주 환기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의 뼈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뭐 허벅지뼈, 종아리뼈처럼 분리가 다 되어 있는데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 뭐 360도 다 돌릴 수 있고 허리, 뭐 팔목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가장 스마트해 보이는 우리 오승국 원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똑똑한 목소리. 네. 대답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네, 저희가 이제 관절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뼈랑 뼈가 만나는 그 부위를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 이제 관절을 나눌 때 움직이는 관절과 움직이지 않는 관절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두개골도 여러 개의 뼈가 합쳐져 있어요. 이 두개골 이제 합쳐져 있는 것도 관절이라 부르지만 거기는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그 갈비뼈 쪽이나 아니면 이제 치골 쪽에 여기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지만 척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막 가동 범위가 아주 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관절이라 얘기하는 곳은 아까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가동 범위가 넓은 어깨나 그렇죠. 무릎, 팔꿈치처럼 네. 이런 관절들을 우리가 이제 활액막 관절이라고 부르고요. 활액 관절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 연골과 연골이 이제 활액막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 관절막에 쌓여져 있고 그 주변을 인대가 잡아주고 있고요. 네. 그 밖을 근육과 힘줄이 이제 보강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근육이 움직임도 담당하고 주변에 이제 안정성도 2차적으로 담당을 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활동도 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관절이고, 그래서 관절이 중요하고 관절을 잘 보호하고 지키셔야지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운동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보이는 우리 유건우 원장님. 제가 세 번째가요? 혹시 이 설명에 좀 보완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뭐 아주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 네. 조금만 덧붙여 보자면은 네. 말씀하셨다시피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뼈는 보통 그냥 딱딱하다고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겉은 물론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수세미처럼 얼기설기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물이 있고, 그 부분에 콜라겐 것들이 들어있는 그 소위 말하는 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뼈가 단단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휘는 거에 대한 견디는 힘, 그것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관절은 얘기하셨던 그런 물렁뼈라든가 뭐 도가니 그런 것들이 다 있고, 그 관절 유지해 주기 위해서 뭐 인대 같은 것들이 잡아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려워지는, 막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렵네요. 원장님께는 좀 쉬운 질문 드릴게요. 아, 그래요? 세 번째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다쳐보니까 네. 뭐 발목이라든지 허리를 좀 다쳐봤었거든요. 네.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아껴라,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하시던데 네. 사실 어떻게 그래요? 뭐 100세, 120세를 살아야 되는데 네.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더 쉬운 거 드릴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뼈가 이제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딛지 않게 하죠. 근데 이제 한 그게 6주가 되고 2달이 되고 네. 이렇게 되면요. 뼈가 약해져 버려요. 음. 엑스레이에서 딱 보일 정도로 뼈가 굉장히 그 골다공증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안 써서 그렇게 오나? 안 딛고 오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게 약해져 버리죠. 네. 마찬가지로 관절도요. 너무 이게 아프다고 안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네. 굳어요. 오. 굳어요. 그러니까 어깨 관절을 예를 들자면 어깨 관절에 50견이 오는데 네. 만약에 내가 어깨를 아파가지고 안 쓰다가 보면
어깨를 더 이제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50견이 처음에 온 것도 아닌데 어깨가 아파서 안 들다 보니까 더 굳어버리는 거죠. 팔꿈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정을 오래 해놓으면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굳어가지고 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깨를 너무 안 쓰거나 관절을 너무 안 쓰거나 무릎을 너무 안 쓰거나 그러면 굳게 되고요. 그게 굳어가지고 더 안 쓰게 되면 근력이 빠져버리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관절은 안 쓰는 게 무조건 능사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어떠세요? 지금 불편하시죠? 앉아있는 자세들 어떠세요? 전 너무 편한데요. 이제. 아, 편하세요? 네, 전 너무 편해요. 사실 이제 다리가 네. 굳었어요. 이게 다리가 굳었어요. 지금 여기 완전히. 저희가 네. 좀 이렇게 앉아있긴 하지만 이런 의자에 앉아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 허리도 아프고 저도 이런 의자에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뭔가 몸이 좀 휘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 많이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업병 때문에 뭐 뼈 건강이라든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오승호 원장님. 아, 맞습니다. 네.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목이나 허리 그리고 무릎 쪽에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보통 여쭤보면 오래 앉아 있는 분이나 오래 서 있는 분이나 아니면 한 자세로 똑같은 이제 동작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릎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네. 무릎을 조금 펴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 많이 구부리고 계시면 네. 여기 앞쪽에 있는 뚜껑뼈가 밑에 있는 연골을 좀 압박을 하게 됩니다. 오. 윤재영 원장님 말씀처럼 네. 이게 관절도 이렇게 자꾸 이제 움직여야지 관절액도 돌고 영양도 공급되고 적절한 압력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동일한 부위에 자꾸 압력을 장시간 주게 되면 이 딱딱한 연골이 부들부들해져요. 네. 부들부들해지면 통증에 좀 더 민감해지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을 느끼시게 되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연골연화증이라는 증상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앉아 계실 때 조금 이제 네. 등의 힘으로 뭐 받치거나 그러시지 말고 네. 배에 힘을 줘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중간중간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업이신 분들은 네. 오래 서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앉아 주시고요. 그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중간중간 또 스트레칭 같은 걸 좀 해 주셔서 관절을 풀어 주시는 게 그런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비 예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을 장마도 있었고 여름에 뭐 스콜성 비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럴 때가 되면 뼈마디가 쑤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뼈 건강과 날씨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뭐 노인분들이 날이 굳은 날씨에 비가 오면은 그 관절이 쑤시다 이런 네.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예. 사실 그 날씨와 그 관절통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기전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날씨가 흐리고 그러다 보면은 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관절 내 압력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절 안에 있는 염증이라든가 혈액막 등이 팽창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 신경을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기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은 이제 기분이 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멜라토닌 분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면은 평소에 같은 통증인데도 기분이 다운되다 보면 더 통증을 크게 느끼고 예민하게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날씨가 흐리면은 아야야 하고 아프다고 많이들 하시죠. 그럼 엄살이 아니었네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맞네요. 그런가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정형외과 의사들이 들려주는 진짜 뼈 건강 정보, 뼈 때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워낙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고 잘 아시다 보니까 다들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오승목 원장님은 농구를 하시다가 무릎을 다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윤재영 원장님은 워낙 골퍼 잘 치시잖아요. 네. 네, 근데 발목 불안전증 맞죠? 발목이 좀 덜렁거리죠. 네, 어떡해. 레고인가요? 어떡해요. 아니 근데 덜렁거리- 유건웅 원장님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다치신 데가 없다고요? 네, 다행히 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친 경험은 없는데 네. 물론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격렬히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불의의 사고로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 다쳤던 이유를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몸을 사리면서 운동을 해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 능력을 좀 넘어선다 싶으면은 크게 무리를 하지 않고 아하. 뭐 예를 들어서 몸싸움을 할 일이 있다면은 조금 피하고 진짜 비겁하지만 그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살고 안 가야 되죠. 되기 때문에 그럼요. 조금 피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헬스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너무 과도한 무게에 욕심을 낸다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든가 맞아요. 그렇게 그 제 분수에 맞게 해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크게 안 다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분수에 맞게 하셔도 잘 하시니까 안 다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는데 더 해보려다가 그러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은 덜 다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무릎 다치신 거는 운동을 잘 네. 못해서예요? 저는 사실 공으로 하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아. 저는 농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네. 학생 때는 검도를 해서 아픈데도 그때는 뭐 좀 참으니까 좋아지겠지라면서 또 검도가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인데 물론 이제 좋은 운동이에요. 건강한 무릎으로 하면 상관은 없는데 저는 모르고 열심히 운동했죠. 그래서 좀 무릎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윤정 원장님은 네. 이제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네, 네.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죠? 인대가 발목이 거의 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을 발목을 삐었는데 아까 네. 농구 얘기하셨는데 저도 예. 농구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땡 치면 공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네. 종이 땡 침과 동시에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 10분 동안 농구를 하다가 또 종이 딱 치면 들어오죠. 길이 들어와야 되는데 치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농구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발목을 삐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80% 정도 파열이 돼 있죠. 그래서 아주 가늘게 발목 인대가 붙어 있는데 이제 저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이제 불안정성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발목이 약간 좀 이렇게 흔들거리죠. 그래서 이제 전 제가 직접 주사도 놨었어요. 제가 직접 여기는 놓을 수 너무 있으니까. 신기해, 그게. 네. 근데 예. 그게 나아요. 내가 무심코 당하는 것보다 네. 내가 아플 때를 알고선 당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그래요? 주사도 제가 놓고 그다음에 저는 발목 운동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비골건 운동이라고 발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인대는 약하지만 인대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를 해서 불안정성을 줄여줄 수 있는 비골건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노력은 발목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다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니까. 근데 싫거든요. 솔직히. 그럼요. 그래서 노력 많이 하죠. 최대한 아끼면서 네. 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네. 전 진짜 궁금한 게 우리 선생님들은 본인이 아플 때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좀 하세요? 유건호 원장님부터. 일단 어떻게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어떤 걸 해결하세요? 뭐 주사? 아니면 보통 이제 약물 복용이죠. 약물 복용? 네, 약물 복용이라든가 뭐 필요한 운동법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좀 이거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진 않다. 혹은 이건 좀 제가 익숙한 분야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저없이 또 다른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분한테 요청하실 것 같아요? 두 선생님이 있다면. 제 몸이 아팠을 때 네. 뭐 발목처럼 그런 부분이라면은 기꺼이 윤재용 원장님에게 잡는 구할 것 같고 네. 좀 세 번째인데요. 교과적인 내용, 좀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네. 또 우리 오승모 원장님. 교과서적인 내용은 굉장히 훈훈하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잘 피해간 것 같습니다. 사파 치료는 제가 네, 좋습니다. 이제는 예방만큼 사실 좋은 치료가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뼈도 이제 건강할 때 관리를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승목 원장님, 뼈 건강에 좋은 운동이 따로 있을까요? 원장님도 이제 다치셨기 네, 때문에 네.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뼈가 건강해지려면은 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윤재호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뼈가 부러지시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게 한 달 정도 되시면 네.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뼈가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까맣게 보이세요. 네. 골밀도가 확 떨어지셔서 뼈가 약해지신 거고 그 원인이 이제 걷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추천드릴 때 먼저 걷는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네. 쉬운 운동이고 운동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걷는 거를 먼저 시키면은 잘 따라하세요. 걷는 운동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먼저 이제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걷는 거 먼저 해보시고 조금 근력이 붙으시면 평지 위주로 걸으시고
해보시고 조금 빨리 걷는 것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관절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실리면은 오히려 조금 너무 과하게 실리면 관절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무릎이 사실 좀 안 좋았었기 예, 때문에 예. 무릎 운동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결론은 체중 조절과 허벅지 근력 키우기입니다. 체중 예. 조절. 네. 우리가 체중을 3kg 정도만 빼도 무릎이 안 아파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와. 반대로 3kg 찌면 또 안 아프던 무릎이 아프기도 하세요. 예. 근데 뭐 일례로 무릎이 엑스레이나 뭐 MRI에서 이분은 인공관절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 50대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소에 허벅지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통증 없이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운동을 좀 평소에 하시던 분들은 네. 검사상에서 안 좋더라도 수술 전후에서 확실히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 운동에 대해서는 하나만 딱 꼽아서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무릎 건강하신 분들은 스쿼트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무릎이 조금 아프신 분들은 먼저 걷기 운동부터 기초 운동부터 하셔서 조금 기초 체력을 기른 다음에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 운동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쿼트 운동도 잘해야지. 이게 스쿼트 운동을 무릎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무릎이 더 아파지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자세는 좀 바르게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무릎을 막 스쿼트를 한다고 계속 이렇게 쭈그리는 동작을 오히려 펴서 무게를 둬서 서서히 올리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체중 아까 감소하는 네, 것도 네. 말씀드렸는데 예. 어르신들 와가지고 싸워요. 어머니들한테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예.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살 빼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살이 빠지냐고요. 그게 안 빠지지. 그래서 진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게 도움이 네, 도움은 된다라는 되죠.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운동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내 몸을 다치는, 망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이제 남성분들 헬스장에 가서 경쟁이 붙죠. 무게 경쟁을 하다가 경쟁 안 붙을 것 같은데. 다음날 막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유건호 원장님이 안 그러시겠지만 네, 그러시는 분들도 좀 많잖아요. 상담해 보시면 그런 분 계시죠? 네, 특히 요즘은 뭐 헬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연령 불문하고 운동을 하시고 그 운동으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네. 뭐 헬스를 할 때 무거운 무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도 당연히 뼈 건강,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중량을 견디면서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붙어서 네. 본인이 할 수 없는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일부러 무리되는 무게를 하려다 보니 자세가 무너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의의 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뭐 관절 탈구가 된다든가 안 돼요. 뭐 어디 인대가 찢어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능력에 맞춰서 맞아요.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요즘에는 인생 2막, 3막을 정말 잘 보내기 위해서 돈보다 근육 건강이 중요하다. 뼈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승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우스갯소리로 네.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요즘 직업들이 워낙 몸을 너무 안 쓰거나 혹은 똑같은 동작을 자꾸 반복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제 운동을 챙기지 않으시면 몸이 쉽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제가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보통 기초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초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지 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이 쌓고 또 레저 활동까지 지낼 수 있는 그렇죠. 지낼 수 있는 그런 근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는 뼈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유건웅 원장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뼈 건강,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네. 우선 있을 때 잘하라. 그리고 그리고 명언이다. 아프면 병을 키우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아프기 전에 평소에 건강할 때 그 건강함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딘가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을 때 괜찮아지겠지 혹은 병원을 가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병을 키우기보다는 바로 병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 완화에도 좋고 또 병이 더 진행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플 때는 주저없이 병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훈 원장, 오승모 원장, 유건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뼈 건강 정보와 함께하는 뼈 때리는 이야기.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잘못된 건강 상식 역시 병을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불러오는데요. 올바른 건강 상식만이 내 몸도 살리고 내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